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 함께 제3지대 움직임과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공수처 문제는 단순히 공수처라는 제도가 옳은가 틀린가를 넘어서 책임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3년 지났는데요.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나 혹은 검찰개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개혁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주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공수처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3년이 지나고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개혁에 대해서 공감도 얻을 수가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수처 폐지를 1호로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00명이 판사고 2,200명이 검사입니다. 그 대부분이 판검사인데요.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부패 문제, 뭐 또 직권남용 문제를 수사하려면 정말로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도의 수사 인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 출신 인사들로 또 공수처를 만들면은 검찰의 힘이 오히려 세지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이 판사 출신 공수처장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 경험이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온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만들어졌는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안 해서 성과를 못 낸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공수처의 정원을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역할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기관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기도 어렵고 검찰 개혁도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오질 않았군요. 예,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판검사들을 주된 수사기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실적을 낼 정도로 몇 명 구속하고 뭐 기소해서 유죄 판결 받고 했으면 사실은 또 사법부의 독립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법부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예, 되는 거라서 법원에서도 대단히 반대했고 이거는 잘못된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정말 부작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토론을 하자. 근데 결국은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켰고 제가 그때 기권했다고 징계도 받았죠. 그렇군요. 예. 검찰개혁 일환으로 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여야를 공히 비판한 취지에서 조국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이름도 이제 붙였어요. 예.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눠지지 않고 한 사람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임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화당 인사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 민주당 인사가 되지만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도 거의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금 연달아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것이고 이분들이 그 법무부 장관을 발판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나 아는 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그 당시에 자기 후계자로 생각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이라는 성과를 내게 만들어서 대권 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같은 무리한 제도를 추진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을 갔는데 사실은 어느 당에서 누구 대권 주자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
또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켜나가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된 걸로 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좀 계획이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쯤에 거기 굉장히 가까우신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바로 초대 조각을 할 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그래서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다음번 대권 주자는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된 거니까 그렇게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추측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어서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도 하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다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복구하고 네. 특수부 즉 반부패 수사부의 인원과 직무 범위는 통제하는 구상을 내놓으셨어요. 네. 취지가 뭡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같은 기관은 전 세계 선진국에 잘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기관이 있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인구가 2.5배지만 일본 검찰의 특수부는 동경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세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거의 그 주요국의 검찰을 다 방문해 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10개 이상의 특수수사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 개혁을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청와대에다 대고도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이러면 검사들이 이 힘이 줄어드니까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럼 정치권에서도 검찰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욕구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역사상 가장 커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기획부서 뭐 공안부서까지 다 차지했죠. 이것이 결국은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검찰공화국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자체를 줄이는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거기 검사들도 우리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직은 경찰처럼 비대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특수부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공수처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특수부를 굉장히 늘렸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성찰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죠. 그러니까 특수부를 줄이면 그 인원을 어디 딴 데로 돌립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이즈도 줄어듭니까? 전체적인 사이즈도 줄여야 되는데 네. 공무원 숫자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특수부를 줄여서 그거를 형사부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경찰에 수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점점점 숫자가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할 일이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특수부가 나가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게 되면 이거는 경찰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고 윤 대통령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어깨를 툭 치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보이면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뭐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 컷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뭐 저도 정확한 속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용산 쪽에 계신 분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서 여쭤봤는데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약속대로는 아니다. 갈등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되니까 다들 좋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물론 김건희 여사 사과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여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냈는데 뒤통수 맞았다.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대표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따른다고 이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반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쨌든 당 대표의 역할을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그만두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로 정당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수도 있고 유감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여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할지 모르지만, 권투로 치면은 바디블로우를 많이 맞은 게 아닌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를 보여주면서 저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일정을 조정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고 해요. 실제로는 뭐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만나게 됐을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 껄끄러운 시기에 한 위원장 보기로 했던 걸까요? 왜? 글쎄요,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취임하면서 했던 말, 나는 궁중 정치를 안 하겠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궁중 정치가 아닌가. 지금 저희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한동훈 장관은 무슨 생각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궁중정치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봉합이라는 말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꿰매놓거나 붙여놓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씨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예.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여권 일단 입장에서. 가까이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냐 마냐의 문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과연 해소가 될 것이냐. 여당이 때로 대통령도 잘못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당정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 권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 여권 관계자나 보수층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능력도 있고 기대를 많이 받은 분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성취는 법무부 장관이 된 거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 이게 다 윤 대통령이 시켜준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이제 화재 현장에서 만나니까 이건 화해 쇼다 이렇게 애써 평가절하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렇게 또 그 공식을 계속 유지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떠세요? 예, 뭐 어느 정도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나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들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에서 벌어지는 그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판정들을 보면 정말로 친명은 다 살아나고 비명은 비슷한 도저히 같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게 다 떨어지니까, 공관위나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아바타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비판을 하니까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도. 지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영입에 나섰다고 하는데, 본래 이제 삼지대 가지 않을까 이제 관측이 많았었는데 왜 민주당이 이현주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그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힘 비대위에 가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도 활동도 많이 했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분이고 많이 기대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비판했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능력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양당에 가서는 뜻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국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독선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다가 민주당에서 오라 그러니까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바라는 거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 그 다음에 또 이 전 의원의 무슨 의견을 듣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소신을 지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한국의 희망 등 현재 제3지대에 나와 있는 이제 정당 가운데 새로운 선택과 총선 전 합당이나 실질적 후보 연대가 가능한 정치 파트너 어디가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그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이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와 또 조홍천 의원, 그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이 나오신 미래대연합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라서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보수 정당에서 나온 분들과 이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같이 해야,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같이 해야 진짜 유권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이죠. 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경호처가 당연히 지나친 면이 있고, 사실은 저라면 제가 윤 대통령이라면 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야당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강 의원님 하시는 것도 진짜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듯이 정말 운동권스러운 행태고 반성해야죠, 거기도. 네. 총선 과정에서 네. 앞으로 보여주실 새로운 선택이 보여주실 어떤 혁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존중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정책도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 정책 발표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치기 안 한다. 편가르기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저희는 유권자들이 가장 목마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은 총선 공약으로 세대 간 분배 정의를 목표로 한 연금 개혁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확정급여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는 연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기여형으로 낸 만큼 가져가는 제도로 바꾸고, 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교할 때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충 기초연금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지금보다 30만 원씩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주면서 네. 연금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확정 기여형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